이화영의 국회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인 출석이 갖는 의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관련 영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부터 정치 평론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입담 좀 있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 관련 유튜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쪽으로 입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더불어 발생되어지는 소득으로 노후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수많은 정치 전문 유튜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미국 정치와 비교하는 영상으로 제 영상을 특화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루에 5명씩의 구독자, 하루에 50명씩의 시청자가 계시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또 이화영이 주장하는 검사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 자백한 것이 국회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벌금 2억 5천만 원과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중범죄자를 한국의 국회법사위원회가 개최한 검사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찰에서 했던 증언이 검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가졌습니다. 법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영이야, 이미 주장하기 시작한 대로 당연히 검사의 회유와 압박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일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찾아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이 많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조사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석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고도 청문회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나 조사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회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이화영 증인 출석은 잘못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유사한 청문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조사 당시 하원 탄핵 청문회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을 거부했고 많은 심리에서 자신을 대신할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외교관과 정부 관리를 포함한 증인의 증언을 수집하면서 트럼프를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 또 2019년에 있었던 윌리엄 바 경멸 심리입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소환장이 발부된 후 하원사법위원회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바 없이 심리를 열었고 나중에 바를 의회 경멸 혐의로 기소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인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청문회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경찰 등이 해당 인물을 강제로 청문회에 동행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데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강압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화영의 경우처럼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이전 증언이나 자백이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국의 법률 및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주장을 처리해왔습니다. 1989년에 있었던 센트럴 파크 5 사건에서 5명의 청년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수년 후 DNA 증거가 그들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었고 이 사건은 압박하에서 거짓 자백이 어떠한 불행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려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0년 마이클 플린 사건입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FBI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자백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논란이 되어 결국 법무부가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하여 교도소에서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1993년에 있었던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 남자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중 한 명은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년 후 새로운 증거가 그들이 유죄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들은 18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강요 또는 압력에 의한 자백이 어떻게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청문회의 맥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백이나 증언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정에서 그 증거가 배제되거나 유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사람이 강압을 주장하면 의회는 법집행기관이나 관련 검찰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 신문 관행이 개혁되거나 심지어 강압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의 의회 청문회의 기능과 파워가 부러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강압이나 압력을 받은 증언에 대한 주장은 사건의 결과를 상당히 바꿀 수 있으며 종종 재심, 유죄 판결 취소 또는 공개 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국에서 국회의 소환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사례 중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를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경우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국정원이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강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국회에서 더 강력한 출석 의무 규정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행태상으로 볼 때 검토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법 조항이 추가되었어야 했는데 가제는 개편인데 강력한 법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다음으로 2016년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증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는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주요 인사들이 출석했고 일부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순실의 측근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2016년 정유라의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정유라 씨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그녀의 출석 거부를 문제 삼아 과태료 처분을 검토했으며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유라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3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자면 한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내란음모죄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묵살했던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해서만 어떠한 형사상, 민사상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현재 한국의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매우 흥미진진해하고 좋아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한국 정치 유튜버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의 주장대로 검사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무죄로 밝혀진다면 강압 수사를 한 검사나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까? 미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검사나 법집행기관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래서 증인이 무죄가 될 경우 해당 검사는 심각한 법적 및 윤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와 형태는 스테이트, 즉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 및 면허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비윤리적 행동이 밝혀지면 그 검사는 주 변호사 협회 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징계는 면허 정지, 정직 또는 영구 면허 박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공무를 수행하는 중 강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법적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면허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처벌.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검사의 강압이 범죄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위증방조 또는 피의자 학대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자백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한 구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관련 검사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검찰 내부 조사 및 해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강압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검사 소속의 검찰청이나 법무부 내에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는 해고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연방수사 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상 미국의 국회 청문회에 증인 소환과 불응에 대한 처벌, 강압 수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청문회의 기능과 파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